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이런 변이 있나.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은 축하드려요, 이광철 변호사님. 그러게요. 오늘 또 성공보수 수령하시겠네요. 약정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 재단에서 어떤 사건인지 지금 청취자 여러분들은 모르십니다. 네. 바로 본론 들어가시면 어떡해요. 승소 오늘 승소 한 건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 오면서 보니까 뭐 이미 막 보도가 막 되고 있어요. 네. 네. 그래서 2013년 11월 15일 날 이제 기소는 했고 거슬러 올라가면 2008년도에 이제 기록물 유출 건으로 네. 봉화 이지원을 대통령 기록물 유출이다 그래서 그때 한창 수사하다가 이제 2009년도에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하시고 그 수사가 중단됐었죠. 그렇게 하다가 2012년도에 10월달 정문원이라고 하는 작자가 그 대화록 내용을 노 대통령이 김정일한테 NLL을 포기했네 어쩌네 하면서 이제 포문을 열어갖고 그 시작됐던 한창 컨틴전시 플랜이다 뭐다 막 해갖고 써먹을 대로 다 써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또 남재준이 또 대화록을 전격 공개해가지고 또 써먹고 네. 그리고 그 대화록을 또 폐기했다는 둥 그래가지고 11월 15일 날 그 기소를 했던 그 사건이었습니다. 예, 백종천 전 청와대 외교안보실장 그리고 네. 조명근 전 청와대 안보정책비서관 예, 1심 선고가 오늘 오전에 있었습니다. 무죄. 사실상 이번 검찰의 기소는 사실상 오늘 노무현재단 그 성명도 나왔는데요. 예. 사실상 노무현 전 대통령을 피고인석에 앉혀놓고 했던 재판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시로 안보실장 백종천 안보실장과 조명균 안보비서관이 노무현 대통령 지시를 받아갖고 그 대통령 기록물인 대화록을 없앴다라고 공공연히 검찰이 공소장에서 주장을 했고 그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정일 앞에서 NLL을 포기한 것을 감추기 위해서 혹은 NLL 포기 논란이 너무 거세지자 이러한 논란을 감추기 위해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면서까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계속 피고인석에 앉히려는 네. 부당한 시도를 계속 해왔던 사건이었죠. 예, 무죄 그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내용은 어떻게? 지금 오늘 법정에서 그 재판장이 이야기한 것들은 이 사건이 이제 여러 가지 쟁점이 좀 많습니다. 네. 아무래도 대통령 기록물에 관한 최초의 이제 지금 박관청 경정도 기록물 위반으로 네, 기소는 됐는데요. 네. 최초의 사건이고 또 이게 너무 그 전문적인 법리들이 좀 많은데 네. 대략 이제 쟁점이 이게 사실은 그 사실관계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면요. 그 2007년 10월 3일 날 저기가 있었잖아요. 정상회담이 있었잖아요. 10월 4일이 있었죠. 그리고 이제 그걸 풀어가지고, 10월 9일자로, 이제 국정원에서 풀어가지고 10월 9일자로 조명균 비서관이 문서관리 카드에다가 그 대화록 그 한글 파일을 이제 탑재해가지고 대통령이 보고를 드려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잘 안 들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거기다 그 밑에다가 이렇게 친절하게 이제 요 내용을 답니다. 들어봤는데, 내용이 좀 틀린 부분도 많고, 이 내용들을 좀 보다 정확하게 가다듬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필요한 내용들은 각주를 달아서라도 그 의미를 명확히 밝혀서 밝혀놓고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기를 위해서 필요한 분들이 이걸 공유해서 보도록 하고 또 그 과정에서 비롯될 수 있는 보완의 문제들은 안보실이 좀 책임지고 해결해달라. 그래서 요 10월 9일자 보고에 대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여러 가지 지적을 해서 다뤄놓은 것들이 첫 번째는 대화록의 정확성을 좀 기해라. 자위력으로라고 쓰여 있는 것은 자의적으로라는 말의 오기고, 그 다음에 임기 내 거기에는 안 적혀 있지만, 임기 내 치유한다, 해결한다가 아니라, 임기 내 치유한다란 말이다. 이런 식의 잘못된 부분이 많다는 정확성을 기해라. 첫 번째. 두 번째는 널리 공유해라. 관련 수석들 필요한 사람들 보고 참조할 수 있도록 널리 공유해라. 세 번째는 보안의 문제를 확실하게 챙겨라. 이렇게 세 가지 내용을 담아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갖고 이제 국정원하고 또 해갖고 정확하게 내용을 이제 가다듬었죠. 여러 가지 오기들도 바로잡고 또 화자, 그러니까 말을 한 사람,
김정일이 한 것을 이재정 통일부 장관이 했다든지 이렇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잡아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게 그러면은 사실 치면은 이제 이게 초안이고 그 다음번이 완성본이잖아요. 네. 완성본이 만들어졌는데 어찌된 이유인지 완성본이 대통령 기록관에 이관이 안 됐어요. 안 된 것을 어쨌든 검찰 압수수색 결과 그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실제로 최종적으로 뭐 밝혀졌다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검찰이 이제 법리 검토를 하다가 근데 신기하게도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는 기록물 미위관죄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습니다. 네. 기록물을 폐기하거나 은닉하거나 그다음에 중요 부분을 알 수 없게 손상하거나 이런 부분만 처벌 규정이 있고 네. 그래서 검찰은 여러 가지 법리 검토 끝에 이 대통령 기록물을 초안을 그러니까 대통령이 열어봤다. 열어봤기 때문에 그건 대통령이 결재한 것이고 대통령 기록물은 결재로서 성립되는 건데 그것을 나중에 이것을 그 대통령 기록관으로 대통령 기록물을 넘기는 과정에서 이지원 안에 있는 것들을 넘기는 과정에서 넘길 필요가 없는 것들을 안 넘기기 위해서 문서관리 카드 표제부를 삭제하는 그런 절차들을 밟습니다. 이 기술적으로. 그러면 이게 안 넘어가고 그래서 검찰은 대통령이 결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되었고 그리고 이것의 표제부를 삭제한 것은 폐기나 마찬가지다. 그래서 기록관으로 넘기지 않았으므로 이것은 대통령 기록물관리법에 위반되는 폐기 행위다. 이렇게 해서 기소를 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쟁점이 이 대통령이 다만 열어보고 정확성을 기하라고 한 이 초안 자체가 기록물이냐. 대통령 기록물이냐. 예, 기록물이냐. 기록물로서 생산된 거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이었고 이제 두 번째 쟁점은 그 폐기 행위가 그러니까 문서관리카드 표제부를 삭제한 행위가 표제부 삭제가 폐기냐. 이건 뭐 그러면 이제 폐기라고 하는 것은 아예 알아볼 수 없게끔 용해 뭐 이렇게 완전히 흔적을 없애는 디가우징이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이런 것의 의미일 텐데 단순히 문서관리 표제부만 삭제하고 나중에 기술적인 방식을 동원하면 찾을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것이 폐기냐 이것도 쟁점이었고 세 번째 이제 폐기를 했다 그러면 고의가 있어야 될 텐데 형사처벌은 고의범이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고의가 있어야 될 텐데 대통령이 국정원본을 남겼는데 만약에 아예 없어요 폐기 정도에 이르도록 아예 없앨 요량이었다면 국정원본을 왜 남겼겠느냐? 그래서 고의의 문제도 굉장히 큰 쟁점이었고요. 폐기의 동기는 그럼 뭐냐? 뭐 때문에 그럼 폐기한 거냐? 그래서 NLL을 포기했다는 거냐? 근데 NLL 포기 안 했다고 그랬어요, 윤상현이. 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 많은 신문들도 NLL 포기 발언 없었다. 오히려 포기 발언은 김정일 했다. 이제 그래서 폐기의 동기와 관련해서 또 무슨 NLL 포기니 NLL 논란이 정치적 쟁점이 되는 것이 뭐 그런 걸 감추기 위해서니 이제 그것도 논란이었는데 이제 판결문은 봐야겠는데 오늘 법정에서 재판장이 했던 것은 대통령 기록물로서 그러니까 결재로 대통령 기록물이 생산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데 이게 대통령이 열어보고 결재라는 의미를 오늘 법원이 차근차근 풀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결재로 공문서를 성립할 때 그 공문서가 결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 내용을 열람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결재권자가 승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은 지금까지 이게 판례가 하나도 그렇죠, 없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런 공문서의 결재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재판부가 오늘 그 이제 최초로 판례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단순히 열람해서 그치는 것은 아니고 그 내용에 있는 것들을 승인하는 것을 결재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 초안을 보고서 이 내용 가운데서 정확성을 기해라 이런 건 잘못된 거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일종의 승인이 아니라 반려의 의미를 갖는 것이고 그래서 그것들을 고쳐와가지고 대통령이 이 정도면 됐다. 결재권자가 오케이라고 해야만 그것이 결재다라고 했어요. 그런 법리에 의한다면 얼마 전에 그 십상시 찌라시라고 주장되어지는 것들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 걸까요? 이제 그것도 이제 요 맥락에서 본다면 요 맥락에서 보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죠. 예. 그 사건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럼 알려줄게. 누구를 변호하려고? 그걸 알려줄게 내가. 여기서 다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네요. 제가 듣고 저도 소화해볼 테니까 저희 사무실로도 가져와 보시죠. 싸게 드릴게요. 네, 그래서 오늘 어쨌건 의외로 모르겠습니다. 지금 판결문을 제가 직접 보지를 않아서. 네. 근데 이제 우리 존경하는 이범균 판사님의 무죄 판결의 스타일이 있잖아요. 특히 유우성 사건을 보면 쭉 늘어놓고 이런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에게 죄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기는 한다. 그러나 또 쭉 늘어놓고 이러한 증거들을 아무리 종합해 보아도 법관이 유죄라고 확신이 들 만한 그런 증거는 없다. 따라서 증거가 없어서 무죄.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굉장히 판결문이 약간 줄타기
네네.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존경하는 이범균 위록지마의 주인공. 웃으시는데 위록지마. 얼마 전에 대구 내려가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그러니까 근데 오늘 법정에서 그 재판장께서 이렇게 쭉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것들이 아주 간명하게 법리적으로 이러이러 검찰의 주장이 이러이러하다. 검찰은 대통령 열람을 해봤고 거기에 대해서 열람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부기 조건들을 붙여갖고 저기 한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 결재가 있었고 따라 대통령 기록관리법은 대통령 결재로 성립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2007년 10월 9일자 문서관리 카드에 들어있는 대화록은 대통령 기록물로서 성립된 것인데 거기에 표제부를 잘라서 없앴기 때문에 삭제했기 때문에 폐기다. 이런 식의 주장을 하나 결재가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을 상징한다는 것이 아니다. 라고 했거든요. 근데 좀 간명하고 물론 이제 앞으로 항소심이나 대법원에서 과연 그러한 대통령 기록물의 생산의 시점에 관해서 또 이후에 쟁점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이견들이 이제 나올 것은 분명한데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아주 간명하게 정리를 좀 해주셔가지고 특히 오늘 뭐 이제 끝나고 또 재단 쪽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셨는데. 또 어떤 분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사실상 이번 기소는 사실상의 피고인이 노무현 전 대통령이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께서 참 하늘에서 이 소식을 듣는다면 굉장히 기뻐하실 것 같다. 그 말을 듣는데 참 그 대통령을 저도 노 대통령의 공가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제 나름의 생각도 있고 노 대통령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런 부분도 많은데 사실 2007년도에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제가 제발 좀 입 좀 닫고 계셨으면 좋겠다 이런 뭐 생각도 많이 하고 주변에 이제 그런 의견도 많이 피력하고 그랬는데 어쨌건 검찰이 굉장히 악의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해 왔거든요. 그동안 계속 해가지고 이번 기소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을 사실상 피고인으로 거의 뭐 하다시피 했고. 노 대통령을 굉장히 비열한 사람으로 이렇게 몰아가고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실은 그런 얘기도 저희 아버님도 좀 그러셨던 것 같아요. 뭔가 숨기려고 하니까 파쇄한 거다. 그러니까 이제 NLL 포기 발언한 거다. 이런 식의 얘기를 워낙 또 많이 보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 아버님도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그게 이제 아닌 걸로. 예. 그렇죠. 그 댓글 발큰달님께서 이범균 판사님 훌륭하신 분이시네. 이분 되게 훌륭하신 분이세요. 아니 진짜 훌륭하신 분인 게 이렇게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가시는 걸 보니까 제가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렇게까지 하셨는데도 못 가면 발버둥 치셨는데 네, 쪽팔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또 이렇게 가셔줘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소환해낼 때 이렇게 좀 깔끔하게 좀 불러내지. 근데 많이 못 갔으면 이 양반 우리가 불러내기 좀 그렇잖아요. 갔는데도 못 갔다. 근데 이 발큰달님 진짜 훌륭하신 분인 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가? 네. 그런 뉘앙스가. 우리 발큰달님도 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떤 맥락이신지. 그렇죠. 저희가 이범균 판사에 대해서 얘기한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한두 번이 아니죠. 진짜 우리 형사성법의 자유심증주의를 온몸으로 말아드신 분인데. 온몸으로 말아드셔. 예. 제가 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승진하셨다길래 이제 제가 페이스북에 글 하나를 올렸는데 술 한잔 드시면서 축하 전화 드시면서 첫 잔은 원세훈을 김용판, 둘째 잔 원세훈, 셋째 잔 김하영, 넷째 잔 권은희. 근데 당신이 양심 있으면 권은희한테는 좀 미안하다. 술 먹으면서 야 권은희 미안해 한잔 하면서 좀 그렇게 해주십사. 네. 미안해야죠. 예.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그리고 근데 우리 이범균 판사님은 후임 판사님들을 잘 만나신 것 같아요. 서울고등법원의 김용빈 판사님이나 특히 누구보다 우리 신영철 대법관님을 우리 이범균 판사님이 1심 판결의 최종심 주심으로 만나신 건 참 이분의 인생에 양탄자가 깔린 거죠. 물론 뭐 지금 대법관 14분 중에 누가 감히 이범균 판사의 이 판결에 누가 딴지를 걸겠습니까마는 하다못해 이상훈 대법관이나 이인복 대법관님 정도만 만났어도 어찌 될지 몰랐던 거죠. 뭐 최상의 조합이었죠. 한상의 커플이네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범균 판사께서 그 양승태 대법원장님 대법관 시절에 저 대법원 연구관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재판 연구관을. 이 재판 연구관이 이제 사실은 대법관들의 전속대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이범균 판사의 1심 판결도 알게 모르게 양승태 대법원장과의 교감이 있었을 거다라는 그런 뭐 문제제기들은 있었어요. 예. 그 밝은 달님은 아마 조금 착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지금 대화록 삭제 1심 무죄 선고는 이제 이동근 판사님. 그죠, 이동근이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이범균 판사님하고 이제 비교를 하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이범균 판사는 그 원세훈 무죄, 김용판 무죄 기억하시죠? 그 판결의 주인공이시고요. 이제 섞어 쓰다 보니까 잠깐 착각을 하셨던 것 같긴 해요. 예. 그러니까 그 이범균 존경하는 이범균 판사님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만 덧붙이면 이범균 판사 존경해요. 이렇게 쭉 초지일관해서 가시면서 목표를 달성하시는 것도 우리가 인정해줄 건 인정해주고 이제 나중에 근데 이 양반 그 유우성 사건 무죄 판결 때문에 상당히 이 양반을 높이 평가하는 일각의 오해가 있습니다. 일각의 오해. 일각의 오해가 있는데요. 이건 제가 그 지금도 기억이 나요. 2013년 8월달에 이 양반 이 유우성 판결 무죄 판결문을 쭉 읽어나가다가 야, 이 사람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다라고 느꼈던 게 물론. 국가보안부 사건에서 무죄를 준다라는 건 판사로서 결심이 필요한 부분이어서 그렇죠. 전 이분께 그때 당시 경이감을 갖고 판결문을 봤어요. 네. 근데 우리 이재용 변호사님께서 너무나 잘 아시지만 유우성 판결문의 핵심적인 이유는 유우성 판결의 증거는 유가래의 진술뿐이다. 근데 유가래 진술을 믿을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믿을 수 없다. 그 유가래 진술을 제정신인 판사는 누구도 유가래 진술을 믿을 수 없다고 그럴 거예요. 누구라도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그래서 저는 당연한 것을 확인해 줬는데 그런 결심을 해주신 게 경이로웠는데 나중에 보면 그래요. 유가려의 진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증거 판단을 하잖아요. 쭉 보면. 그럼 우리 변호인들 당시 우리 변호인들께서는 유가려 진술은 국정원에서의 폭행협박 가혹행위 합신센터 이런 합신센터에서 그런 것들 때문에 비롯졌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 말씀을 증거 능력이 있는 것과 증거 능력이 있어서 없는 것은 아예 증거로서 쓸 수 없는 거고 증거 능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믿을 수 없으면 이제 증거로 거의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변호인들은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주장했고 능력이 없다. 증거 능력이. 근데 재판 우리 존경하는 이범균 판사님은 증거 능력이 있다고 그러셨어요. 능력은 있고 믿을 수 없다고 그랬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런데 거기다 대고 이제 이범균 우리 부장님께서 판사님께서 존경하는 이범균 판사님께서 뭐라고 써놨냐면 증거 능력을 인정한다 가로쳐놓고 이에 대해서 변호인들은 유가려가 국정원에서 폭행협박 회유, 가혹행위를 받아서 허위 진술을 했다고 하나, 주장하나, 이 법정에 나와서 진술한 국정원 직원 누구 말에 의하면 유가려는 임의적인 상태에서, 평상적인 상태에서 진술하였음이 인정되므로 변호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세상에 이범균 지난번에 그 김용판 재판에서도 그랬지만 권은희 진술 배척한 이유가 그거잖아요. 이 법정에 나온 나머지 17명의 진술에 비춰보면 권은희 말은 거짓말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범균 얘기가. 근데 그 17명이 전부 다 잠재적인 피의자들이었잖아요. 네. 그러면 유가려를 두들겨 패고 회유하고 협박하고 가혹행위를 했던 사람들도 잠재적 피의자들이란 말이에요. 네. 잠재적 피의자들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걸 당한 사람의 그 말이 거짓말이다 이게 말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게다가 유가려 말을 믿을 수 없어가지고 무죄를 하는 마당에야는 그럼 유가려는 왜 거짓말을 했을까가 해명이 돼야 되는데 그 논리적으로 간격을 두고서 그러니까 이범균 말에 의하면 유가려는 아무 이유도 없이 오빠를 간첩이라고 밀고 하는 또라이가 되는 거예요. 이상한 여자죠. 제가 그래서 페이스북에 썼어요. 이범균 판사님 오늘 술 드실 때 마지막 잔은 가려야 미안해. 내가 널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어. 그랬더니 제 페이스북 친구 한 분께서 유우성 사건 보면 훌륭하신 판사님 아니신가요? 결론만 보고.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분께 이제 쭉 해서 그걸 달아드렸어요. 유가려 진술을 배척한 이 존경하는 이범균 판사님의 기회주의적인 줄타기가 어떤 것인지. 그래서 발큰달님이 지금 검색해보니 아니네요. 죄송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는데 죄송할 일은 아니고요. 그 이범균 판사님이 이제 승전에 가시면서 어쨌든 법원 인사가 이제 일괄 발표가 됐어요. 그 공교롭게도 보면은 유우성 씨 사건의 1심과 2심 판사님이 각각 1심 이범균, 2심 김웅준 판사님이신데 두 분 다 어쨌든 법원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승진 대상자긴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래도 뭐 같은 급의 진급이라고는 하나 다소 조금
이 김웅준 판사님은 이범균에 비해서는 조금 다소 밀리는 느낌. 이게 저도 이제 제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변호사로 쭉 살아왔던 사람이라 정확한 체감도는 없지만 이범균 부장판사는 고법부장으로 왔어요. 근데 우리 김웅준 판사님은 인천지법 수석부장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그 연수원 교수님께서 인천지법 수석부장을 가셔갖고 그분 이제 보면 부산인가 대구인가 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하셔가지고 그 다음이 인천지법 수석부장을 하시고 아마 그러고 나서 서울고등으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김웅준 판사님은 서울고등부장으로 계시다가 글로 갔으니까 약간 뭔가 경고성 사인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얼추 들어요. 그 두 분 다 어쨌든 유우성 씨 사건에 무죄를 하긴 했지만 이유에 있어서는 또 결이 달랐거든요. 엄격한 차이가 있죠. 그 김웅준 부장 판사님께서 항소심 판결문 쓰신 걸 보니까 그러니까 폭행, 협박, 가혹행위는 증거가 없다. 근데 회유는 증거가 있다. 회유에 의해서 그렇게 넘어갔다. 이게 훨씬 더 상식적인 인과관계에서 자연스러운 판결이죠.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변호인 입장에서 국정원의 폭행, 협박, 가혹행위 이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재판부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은 굉장히 엄중하기 때문에 그러한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아주 명확한 증거들이 있어야만 그걸 받아들인다라는 점에서 이범규 부장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은 것을 제가 뭐라고 탓하지는 않습니다. 재판부는 무거워야죠. 특히나 국가기관의 그런 불법을 확인한다라는 게. 근데 그러한 진술에 대해서 자기 본인이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유가려가 왜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해명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응? 근데 그러한 것들 모조리 배척해버리고 아무 이유 제시도 없이 유가려는 거짓말쟁이 오빠를 간첩으로 밀거나 하는 또라이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렸는데 김웅준 부장께서는 그런 데 대해서 폭행, 협박,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배척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봤을 때 오빠와 같이 살게 해줄게. 네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빠한테 더 도움이 돼. 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바로 허위 진술을 하게끔 만들었던 그런 회유다라고 인정하신 거죠. 저는 그게 훨씬 더 우리 증거법리라든지 형사소송법에 맞는 사실인정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애국심, 그 유우성 씨의 애국심에 대한 게 이례적으로 판결문에 있었는데요. 애국심하면 우리는 최근에는 애국이라는 말은 왠지 애국 보수와 연결이 되다 보니까 누군가 저희 아는 사람이 애국 청년단이라고 뭐 하지 않나요? 약간의 갑자기 왜 그 변이 생각나죠? 그러게요. 근데 그 말씀이 이제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졌는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결과적으로 유우성이라는 이 탈북자가 우리 사회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충분히 자기 역할을 하고 소속감을 가지고 결합하려고 노력해왔던 시민이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치려고 했던 그들과 조금 배척점을 쓰는 그런 판단이 한마디가 1심에서 없었는데 들어갔을 때는 그런 이면의 고려가 무엇일까를 짐작하게 만들잖아요. 예, 그것도 좀 이례적이었던 것 같아요. 여튼 두 무죄 판결의 주인공이 이번 인사에서는 뭐 두 분 다 승진을 하시긴 했지만 약간 좀 차이가 나 보이는 우리 변호사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체감으로 조금 달라 보이는 그런 결과가 있긴 했어요. 예, 어쨌든 승소 축하드리고요. 약정은 어찌 잘하셨나 모르겠습니다. 이 웃음의 의미는 뭔가요? 약정이 실패했다 이런 거 아닌가요? 여러분, 승소하는 변호사가 훌륭한 변호사가 아닙니다. 승소하시고도 약정이 실패하면 못난 변호사입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다 많이 들으셨던 얘기지만 경계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배식에 실패한 병사는 용서받을 수 없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아 진짜 다 안 다녀오셨나? 저 면제. 아마 우리 청취자분들 이런 말씀 들으신 우리 청취자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패소한 변호사가, 저기가 아니고, 약정에 실패한 변호사는 좀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실패한, 성공한?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 돈을 안 쓰시네요, 보니까. 저렴한 변호사시구나. 저희 방송에서 얘기를 했나 모르겠지만, 저희 박주민 변호사와 제가 비싼 변호사예요. 그러니까. 네, 그러게요. 비싼 변호사인데. 비싸면 왜 사건이 없는데? 비싼데 사건이 없어. 사건이 있으면 비싼데, 사건이 없어.
우리 주진우 기자님께서 그 우리에게 못 따준 보수를 이제 책으로 한 줄로 보상을 하시고자 했는지 몰라도 비싼 그러게요. 변호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말고 다음 타자부터는 이제 비싸게 돈 많이 줘라 이런 취지로 적어주신 것 같은데 그러게요. 박변님은 비싸지 않다고 해명을 하셨어요. 왜냐면 사건이 없어요. 나는 그냥 비싼 걸로 하겠다 이렇게 네. 했는데 참 그러네요. 하여튼 뭐 승소 축하드리고 그 앞으로 사건에도 영향을 좀 미치겠죠. 대통령 기록물 네. 관리법에 관련된. 어떻게 보세요? 사실 저는 그게 더 궁금한데. 글쎄요, 근데 제가 그 사실관계를 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게 결재를 한 것인지 사실 지금 곧 박관청 경장지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서 아마 가지고 나온 것은 어쨌든 유출행위가 맞잖아요. 예. 가지고 나와서 유출행위 맞고 그렇다고 그러면 결국은 남아있는 쟁점은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로서 네. 성립한 것이냐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목적이라 뭐 그게 목적법은 아니지만 동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뭐 노무현 전 대통령처럼 뭐 그런 고의라든지 이런 동기를 뭔가 의심해볼 만한 그런 사정도 사실은 없는 거고 그게 박지만 씨한테 가져다 준 게 맞다 그러면 결국 나머지 하나 유일한 쟁점은 그것이 대통령 기록물로서 성립된 거냐 그렇죠. 생산된 거냐 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대통령 기록물로서 생산되려면 주체 요건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 요건이 있어야 네. 되고요. 그렇죠. 형태적인 요건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생산이 돼야 되는 결재가 있어야 네네. 되는 네 가지가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대통령 또는 대통령의 보좌기관 경호기관 이게 이제 주체 요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형태적인 요건은 뭐 이렇게 전자기록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종이문서도 아마 해당될 것 같은데 문서 전자기록 다 포함되니까 그다음에 직무 관련성과 관련해서는 뭐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얘기들이 네. 다 직무 관련성에 인정될 것 같고 그리고 민정수석실 대통령 보좌기관으로서 민정수석실에서 그다음에 대통령의 친인척 그 동태에 대한 뭐 이런 정보 수집과 관련된 직무 관련성도 인정될 것 같고 네. 종이든 전자기록이 상관없기 때문에 결국은 결재가 있었느냐 문제예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 정확한 팩트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민정수석에 과연 그 결재가 있었는지 보좌기관의 한 적이로서 아니면 대통령 비서실장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결재권자를 누구로 볼 거냐도 문제인 거죠. 그렇죠. 비서실 차원에서 만들어졌으면 뭐 비서실장이나. 그러니까 이제 그 보좌기관의 의미도 사실은 전체 청와대 비서실 전체 직제 자체에서 비서실 하나를 단일한 보좌기관으로 볼 건지 비서실 안에 각 수석비서관실 자체를 또 잘라서 보좌기관으로 볼 건지에 따라서 그러니까 앞으로 본다 그러면 결재권자는 김기춘 하나밖에 되는 게 아닌 거고요. 뒤에 걸로 본다 그러면 각 수석보좌관들이 다 결재권자가 되는 것이어서 근데 주구장창 얘기하는 게 찌라시라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문서를 최종적으로 열람했더라도 오늘 판결에 따른다면은 그 내용을 이렇게 승인하고 최종적인 이제 결재 의미로 볼 수 있는지 스스로 찌라시라고 했다는데. 그러니까 김기춘의 그 나온 워딩대로 하면 예. 자기가 뭐 그 내용을 보고받은 바는 있으나 그렇죠. 그 내용을 뭐 해서 그러니까 오늘 특별한 말씀하신 조치를 한 바도 없고.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를 승인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만약에 그 논리대로 하면 대통령 기록물로서 생산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만약에 그 결재권자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석 비서관실까지 이렇게 잘라서 본다 그러면 네네. 민정수석 비서관 그때 민정수석 비서관이 누구였나요? 곽상도였나요? 홍뭐 아니었어요? 네? 홍경식? 홍경식. 예. 그 홍경식도 김기춘 눈밖에 아마 났었던 것 같은데 이 사람은 좋다 내용에 승인했다 라고 하면 그거 자체로서 생산되었다고 볼 여지도 홍경식 민정수석 맞네요. 예. 네,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렇겠네요. 네, 그건 이제 결재권자를 누구로 볼 거냐 보좌기관을. 뭐 다 노출하셨네요. 네 진짜. 우리 다 공유했으니까 좀 마음에 드시는 분 찾아오세요. 열심히 이 방송을 듣고 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검찰이나 아니면 이 십상시 문건에 관련된 피의자 쪽 변호사들도. 예, 변호사들도 우리 이상을 그렇게 높게 평가. 근데 아니 최초의 판결이니까. 저는 그렇죠. 원천 기술이죠, 원천 기술. 원천 이제 기술. 뭐 좀 오늘 뭐 이슈들도 많아서 다른 이슈를 좀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요 판결에 대해서 하나만 꼭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이 이름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진한. 나 이진한 이거 어떡해. 너무. 어떡하지? 당시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었습니다. 예. 공안 쪽을 곳곳에 걸리잖아요, 이진한 차장. 공안 쪽을 관장하는 지금 대구에 가 있어요. 서부지검 네. 차장인가? 가갖고 또 수평 이동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약간 떨어진 거죠. 네, 어쨌든 여기자 또 해가지고 가기 전이었어요. 가기 전이었나요? 제가 그거 고소 대리인인데 진짜 왜 자꾸 열받냐면 네.
여러분 뭐 예를 들어서 국회의장 출신이다 이런 사람들을 성희롱하면은 바로 조사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박기태도 그렇고. 제가 이진한 차장을 고소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어요. 예. 아무런 처분이 안 내려지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세긴 센 사람인가 봐요 진짜로. 뭔가 비호를 받는 사람 틀림없어요. 누구의 비호를 받을까요? 1번 김기춘, 2번 김기춘, 3번 김기춘, 4번 박. 그만. 아니 그 진짜 황당해요. 그 술자리에 동석했었던 다른 기자들이 진술서까지 다 냈는데도 그래요? 증거 충분한 거잖아요. 그 정도면. 예. 근데 왜 기자들은 가만히 있대요? 그러면? 기자들도 그 문제돼서 고소한 기자도 있지만 그 옆에 봤던 분들도 다 진술서 써줬어요. 여러분이 써줬어요. 그 당시 목격했던 거. 근데 제가 그래서 막 그랬어요. 그 검사한테 전화해가지고 제가 1인 시위라도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그좀 하니까 고소인 보충 조사를 한번 하더라고요. 근데 그 뒤로도 또 아무 소식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만간 전화 한 번 더 하려고요. 제가 드디어 1인 시위를 제가 해야 될 때가 됐군요. 이렇게 하려고요. 아니 왜 수사를 진행을 안 하는 건지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금 혹시 공소시효를 넘기려는 작태는? 그것도 한번 체크해 보고요. 진짜 제가 1인 시위라도 요즘 진짜 제가 바빠가지고 그런데 이진한 진짜 와. 네. 바빠가지고 이진한 살려두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이제 아니 어차피 제가 해봤자 1인 시위밖에 없어요. 때려주실 생각은 좀 그렇죠. 그 이진한 우리 이 이름을 그때 당시 검사장이 누구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그 조 모시기 검사장이었는지 모르겠네요. 검사장,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어쨌든 저는 이진한 이 사람의 이름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당시 공안부장으로서 수사 실무를 다 맡았던 김광수 부장검사, 그다음에 그 밑에서 수사를 사실상 다 했던 강정석 검사, 서경원 검사, 박하영 검사. 자, 이분들 저는 이름을 좀 기억을 해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특히 가장 중요한 사람은 이진한 차장이었어요. 곳곳에 걸리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유우성 씨 사건에도 그죠? 책임자라고 할 수 있고. 이분 정말 요즘 뭐 그 검찰청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에도 걸려. 예, 다 걸리죠. 예. 네, 그 이진한 그 이 양반이 그 윤석열하고 싸워가지고 네네. 어쩌고 했던. 근데 센 사람이네요. 그러니까 봐봐요. 여러 건에 관련돼 있다 보니까 굉장히 센 사람이 됐겠죠. 점점 이 정권 하에서는 굉장히 센 사람이 점점 됐겠죠. 못 건드리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렇게까지 출세를 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존경해 드려야 돼요. 존경하는 이진한 차장 검사님. 훌륭하세요? 가끔씩 댓글에서 님자 붙인다고 이렇게 타박 주시는 분들 있는데요. 사실 이제 뭐 방송 용어로는 호칭 뒤에 뭐 님자를 붙여서 하지 않는 것이 뭐 아나운서적 멘트긴 한 것 같은데 전문 방송. 저희는 이제 특별히 진짜 존경하고 싶을 때 애써 님자를 꼬박꼬박 붙여주잖아요. 그 이제 이면적 뉘앙스도 알아가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이광철 변호사님은 굉장히 외는 능력이 탁월하신 것 같아요. 저는 이름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에 밝은 사람들이 좀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 옛날 사자성어에도 밝고 네. 그런 사람 보면 옛날부터 저도 참 부러웠어요. 이름을 딱 열거하면서 얘기하면 굉장히 세밀하게 그 사건을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우리는 두리뭉실하게 걔 있잖아, 걔 있잖아 이러면서. 아, 그렇구나. 이렇게 공부의 신조차도 이름은 잘 못 외시고 사자성어는 잘 못 외시는구나. 국사 같은 걸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 국사요? 을지문동 뭐. 그런 사람들은 외워야. 공부에 관련되는 거 외우고. 나 진짜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법정에서 이 김광수 부장검사가 그렇게 서희의 강동육주 얘기를 많이 한 거예요. 소선영하고 역사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법정에서 왜 이래? 그러니까 소선영하고 강동육주를 놓고 담판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서희 장군께서 막 이렇게 애걸복걸 해갖고 그걸 얻어냈다. 근데 그게 없었다고 생각해봐라. 그때 그 서희 장군의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생한 역사는 사실 붙이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처음에 모두 진술할 때 그 얘기를 하더니 대화록 폐기가 거기에 복이 그렇죠. 간다. 그러니까 그 초안이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보면
노무현 대통령의 음성과 막 이렇게 그 분위기가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그걸 마지막 최후 변론할 최후 그 논거할 때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말도 안 되는 게요. 국정원에 음성 파일이 그대로 보존돼 있습니다. 맞죠. 아니 글로 옮겨서 생생하게 전달 안 되는 진짜 그야말로 숨소리까지 들리는 녹음 파일이 있다고요. 노 대통령이 그 대화록을 아예 없앨 요량이면 역사를 폐기할 요량이면 국정원 녹음 파일을 왜 남겨둡니까? 그러니까요. 이 병인 양이야. 아니 최근에 보면은 그 검사 측 또는 이제 통합진보당 사건에서는 그 대한민국 측 마찬가지로 검찰이죠. 4차 선거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역사에 대한 이슈를 막 끌어들여서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역사를 잘 아시는 분이 역사가 두렵지 않은지 모르겠어요. 네. 저희 이 이슈 말고도 다르게 말씀드릴 이슈가 있는데 일부 시간이 조금 애매하게 남았지만 말씀 나누다가 또 2부로 연결해서 계속 해도 되겠죠. 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 이야기 게시판에도 올려주신 분이 있는데요. 안 살펴보고 넘어갈 수 없겠네요. 과거 행적이 어떻게 추천을 해도 이런 분을 예. 와. 박종철 고문지사 사건 1일차 검찰 수사에 모두 참여한 사람이네요. 고문 은폐를 방조했다. 그러게 말이야. 하고 언론에 지금 회자되고 있는데요. 본인도 인정을 했죠. 네네. 공범 3명이 더 있다는 얘기를 자기 알고 있었다. 네. 알고 있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서 마음이 무척 지금도 괴롭다. 아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막내였다. 자기는 검사팀에. 네. 근데 저는 그 안상수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걔는 그동안 사실 박종철 많이 팔아가지고 그거 아십니까? 원래 안상수가 처음에 신한국당인가 입당할 때요. 원래 국민회의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었어요. 그때 나름대로 무슨 정의파 검사 출신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홍준표도 원래 그때 꼬마 민주당 쪽에 기웃기웃하다가 이해창이랑 같이 갖고 결국 그때 신한국당 가고 그랬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다 보면 결국은 이제 그때 당시에는 이분들은 다 이제 PK 경남 출신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회의 가면 이제 뭐 지역 그것 때문에 못 간 건데, 응? 이렇게 한 시절 정의로운 검사로 알려지신 분들이 안상수는 좀 뭔지 갑자기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게요. 막내도 아니었잖아요. 그러게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건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그 청문특별위원장을 이종걸 의원이 맡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인사청문회를 새정치민주연합 그 의원들은 전면적으로 거부한다라고 나왔고, 결국 그래서 지금 인사청문회 일정이 지금 파행이 되고 있어서, 근데 참 저는 한편으로 이게 나락골이 계속 이제 MB 박근혜 이후로 계속 망가져 왔잖아요. 네.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다 이제 그런 좌절감 같은 걸 많이 느꼈는데 이번에 딱 이것들을 보면서 그래도 우리 박종철 열사, 이한열 열사로 이어지는 이런 87년 유월항쟁의 기운이라는 게 마냥 헛것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보면서. 그러게요. 근데 지금 왜 이 사람을 추천했을까요? 그리고 추천을 한 3사람이 올라갔잖아요.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에서. 그렇죠. 그 중에 또 이 사람을 찍은 거잖아요. 지금. 누구였죠? 3사람이 누구였는지 또 이름 잘 외우시는 분이 해주셔야죠. 저는 안 그래도 기억을 못하는데. 대형 로펌 쪽에 계신 분들 뭐 이렇게. 네.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가 그 사학 관련해서 세웠던 공이 우선 눈에 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 그다음에 한위수 태평양에 그 3분이 추천됐던 거예요. 맞다. 이렇게 3명이 추천돼가지고 사실은 이제 이분이 박상욱이 추천됐던 것은 검찰의 몫으로 인정받아왔던 부분이 끊겼잖아요. 네, 김병화라고 맞아요. 옛날 인천지검장이 여러 가지로 이제 의혹으로 낙마를 했고 그때 검찰 몫이 좀 끊겼고 사실 그래서 그때 저희들 이거 한번 다뤘지만 뭔가 대법원이
상고법원 문제와 관련해서 검찰과의 관계를 조금 돈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았겠니? 그때 이제 한번 그 말씀 한번 드렸고. 그래서 검찰 출신.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 이분이 또 세운 공이 사실은 이 강민구에 비해서 조금 가려져 있었지만 강민구 이 양반이 진짜 적이거든요. 사학분쟁 조정위원회에서는 완전 적이죠. 이거 일본 말씀은 안 되니까 갑이죠 완전히 공이. 그래서 했던 이제 그래서 그래갖고 대법관 추천위원회에서는 이분이 그냥 저기로 추천됐던 거고.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분이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당시에 담당 검사였었다는 거를. 그런데 그것 자체가 무리라는 생각을 안. 그 자체가 무리라고 생각을 안 했던 거잖아요. 그것까지는 그죠? 아마 몰랐던 거. 저거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몰랐던 거 같고. 그래요? 대법관 추천위원회는 이렇게 시기별로 경력만 썼으니까. 왜 우리 이력서 비슷한 뭐 그런 정도 자료만 봤다 그러고요. 그리고 이제 그건 또 외부 무슨 위원들이 참여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일단 그 추천위원회는 제가 보기엔 몰랐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문제는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 자료를 제공하는 대법원이 과연 그 사실을 1번 알고도 넘겼다. 2번 중대한 과실로 그것들을 스크린하지 못했다. 그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저는 그 둘 중에 어떤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대법원 이번에 이제 뭐 세월호 특위나 이럴 때 대법원에서 인사 추천하고 이런 걸 보니까 넉넉하지가 않아요.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그래서 몰랐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되고 오히려 알았는데 별것 아니다. 네. 막내 검사인데 라든지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 부분 지금 박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대법원도 문제가 있는 조직이죠. 법원행정처도. 그 철학적으로 이 과거사가 갖고 있는 의미, 특히 87년도에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이 갖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저는 인식하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철학적 들어요. 인식을 못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몰랐다가 아니라 철학적 인식이나 역사적 인식이 없는 것 아니에요. 최근에 과거사 관련된 판결들을 보면 좀 느낌이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과거사에 관련돼서 대법원이 최근에 내리고 있는 판결들 보면은 국가의 책임을 어떻게든 줄이려고 하는 식의 경향을 강하게 띠고 있단 말이에요. 시대 발전사적으로 어쩔 수 없는 사건이라는 식으로 현재의 책임을 부정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 박 변호사의 말씀 들어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저는 대법원이라든지 그 대법관 추천위원회에다가 자료를 제공하는 게 대법원인지 제가 법원에서 잘 모르겠는데 보고 그럴 수 있었겠죠. 그런 경력. 그러니까 박종철 고문 경관 사건 수사검사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큰 타이틀로 올라와 있을 것 같고 적어도 그 안에서는 그 자료까지는 스크린이 됐을 것 같은데 잘했네 내지는 그 누락 자체를 알았다고 볼 적이도 없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는 안 되겠네. 지가 직접 가서 고문한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생각을 했다 그러면은 그랬을 것 같아요. 왠지 굉장히 큰 문제인 거죠. 어떻게 될까요? 지금 이제 오늘 보도 뜨는 걸 보니까 한 1시간 전쯤부터 보도가 좀 뜨는데 11일 날 청문회 사실상 무산이다. 이렇게 지금 보도는 나오고 있어요. 야당에서 사퇴를 해라 차라리. 네가 널 무슨 청문회를 하냐. 이런 식의 표현을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까요? 지금 사실 굉장히 쉽지 않죠. 지금 이대로 이한구 총리도 맞물려 있어가지고 참 이 정부는 사람 뽑는 게 다 그 모양일까요? 그래요. 이완구는 다 별 문제 없이 될 거라고 아마 생각해서 간 것 같은데 히든 카드로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이완구? 여기서 이완구 총리 카드가 무산되면 이 정권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그러니까 사실 박근혜가 그동안 정치인 총리나 이런 사람을 안 받겠다고 했는데 맞아요. 어쩔 수 받은 거잖아요. 새롭게 한번 출범해 보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 박근혜 나름대로 큰 양보를 한 건데 아니 이완구는 야당 쪽에서도 무난하게 인사청문회 뭘 하지?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분도 까도남이에요. 까면 깔수록 막 다 까도남. 근데 대단한 양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완구 총리가 있고 하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좀 나름대로 정치적인 어떤 그걸로 해서 이 박상옥 이분은 좀 물러나고 이완구 총리는 좀 이런 식으로도 되지 않을까란
예측은 좀 되긴 되는데. 이제 그 상황에서 중요한 건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에 또 그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 건가 하는 또 그분들도 늘 또 새롭고 참신한 능력을 많이 보여주셔가지고 네. 어디 가서 저기 세월호 가서 또 결단 한번 해주시고 또 갔다 오셔갖고 또 결단하시고 그래도 결국 지금 누더기를 만드셨기 때문에 또 이분들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이분이 만약에 진짜 대법관이 된다면 우리는 민주화를 이뤘다고 자랑도 하기도 하고 또 했었던 게 참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부정된다는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이분이 어떤 판결을 내릴까? 이분이 대법관 되면은 과거사뿐만 아니라 고문할 수 있다. 고문할 수 있다. 네, 뭐 아니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황에 밀려 개인이 무력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식의 논리로 지금 여러 가지 후퇴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공무원들의 범죄나 이거에 대해서는 그렇죠. 굉장히 관대해야지 않으실까요? 예. 고문했던 거 모를 수도 있지라든지 증거 조작 모를 수도 있지 뭐. 정작 그 한 명 한 명이 그러니까 주된 위법 행위에 관여를 한 거고 상당한 역할을 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죄송해요. 모를 수도 있지가 아니라 알았지만 난 막내인데 곧 나는 자리를 옮길 건데 라고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랐다는 게 아니라 굉장히 다른 거죠. 뭐 잘 몰랐다, 뭐 이런 식으로 잘 몰랐다 이런 식으로는 얘기해요. 근데 사실 수사팀이라고 하면 진짜 여러 명이 일할 것 같고 진짜 막내니까 몰랐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논리는 그럴 듯해 보여요. 근데 막내가 모를 리가 없어요. 검사의 지위를 몰라서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는데 검사 한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사건에 있어서의 비중은 상당하잖아요. 막내 검사이기 때문에 몰랐다? 수사팀의 일원인 검사가. 막내라는 게 변명이 되려면은 내부에서라도 뭐라고 얘기를 했었어야 됐겠죠. 뭐 밖에서 자기가 결정을 못한다 하더라도 의견을 올린다든지. 근데 그런 것도 사실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예. 네. 저희 2부에서 계속 말씀 이어나갈까요? 우리 박상욱 후보자님도 존경할 만한 분이기 때문에 말씀을 좀 더 해드려야 될 게 있죠. 여기서 끝내면 좀 서운해하시죠. 2부에서 뵙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재정, 이광철, 박주민 변호사가 진행하는 이런 변이 있나를 듣고 계십니다. 이 방송은 매주 금요일 낮 4시부터 5시 반까지 국민 라디오를 통해 가장 먼저 청취하실 수 있고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변이 있나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름이. 예. 라고 우리 김효진 PD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진짜 이 이름을 정하고 나서 변이 굉장히 많아진 것 같아요. 이런 변이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사안들이 많아진 것 그래 같아요. 우리 탓이에요? 그거까진 모르겠는데.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 프로를 시작할 때 과연 매주 할 얘기가 있을까? 이런 고민도 좀 있었잖아요. 심지어 우리 막 못하고 가는 얘기들도 있어요. 예. 근데 진짜 매주 차고 넘칠 정도 소스를 던져주시는 이 정권 감사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진짜. 존경해 드린대요. 존경. 색다른 의미에서 자, 존경. 저는 가뿐히 보내드리려고 했거든요. 병인양애들을 봤나? 박상욱 대법관 후보자를 2부에서는 이제 다른 이슈로 하려고 그랬더니 이분 그냥 못 보내드릴 또 하나의 이유가 있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 얘기 오늘 여기 와서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제 새정치연합 민주연합의 이제 김기식 의원이 의원실에서 언론에 이제 밝힌 부분이잖아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이라고 하는 국책연구기관 기관장 하셨잖아요. 그 국책연구기관장한테 법인카드 이제 발급되는데 이분이 2014년 1년 동안 자기 몫으로 나온 법인카드 쓴 거는 882만 원인데 놀랍게도 이분이 자기 수행비서 앞으로 나온 법인카드 사용액은 2013만 원이라는 거 아닙니까? 2013만 원이면 한 달에 약 한 160에서 180만 원 정도를 써야 한 달 동안 쓸 수 있는 건데 자기 몫으로 나온 거는 882만 원으로 수치 관리를 좀 해주시고 이 수행비서 앞으로 나온 법인카드를 이렇게 차곡차곡 쓰셔가지고 특히 박 후보 박상욱 씨 이분 공식 일정이 없는데도 본인과 수행비서의 법인카드 몫으로 700여만 원가량이 사용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 업무 추진비 내역은 축소하려고 우리 수행비서 걸로 이렇게 가져다가 이렇게 쓰신 분들 보면은 참 머리가 숙여질 정도로 이렇게 이런 게 다 창조경제 아니겠습니까? 이분은 이렇게 관리했다는 거는 자기가
조만간에 어디론가 갈 수 있다고 예상을 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변호사 안 하고 어디 그러니까요. 큰 저 대형 로펌에 가고 돈 많이 안 벌고 형사정책 연구원장 하시면서 하는 거는 그래서 이렇게 관리를 나눠서 하셨다. 그게 약간 그게 저는 약간 더 뭐랄까 불안한 거죠. 이런 식으로 뭔가 자리가 곧 날 거다. 너 관리해라. 라든지 이런 식의 얘기들이 오고 갔다면 사실상 이거는 적절한 절차를 거쳐서 인사를 선정한다는 게 아니라 목 나눠주기잖아요. 네. 기대하고 있던 누군가에게 적절한 시점에 어떤 보상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목도 나눠주는데 또 이분은 자기가 어디로 갈 줄 알고 또 이렇게 또 수행비서까지 이렇게 챙겨가지고 차라리 깔끔하게 자기 카드로 2,882만 쓰든지 2,895만 원에 합하면 그렇게 쓰든지 자기 카드 800 그러니까 차라리 안데이 대법관은 사실 보기에 우리가 그때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안데이 대법관은 이게 아무리 봐도 박근혜 스타일에 자기 뭐 하나 시켜주지 않을 것 같고 그동안 좀 검사장하고 뭐 하느라고 돈도 못 벌었는데 이번에 좀 돈 좀 벌어보자 하고 땡겨 쓰신 거예요. 그렇죠. 하고 이제 쭉 해갖고 뭐 이렇게 그 정관예우 받으셔갖고 땡겨 쓴 거라서 그래도 욕 먹어야겠지만 근데 이분은 그러니까 그분은 이제 어디 갈 줄 알았으면은 좀 그 전처럼 관리를 하셨을 텐데 안데이 대법관은 사실 박근혜가 나를 안 불러줄 것 같으니까 이제 이왕 이제 버리자. 대립몸. 이왕 버리자 이렇게 가신 건데 이분은 조만간 나를 불러줄 줄 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비서 걸 이렇게 땡겨 쓰시니 참 훌륭하신 분들 같아요. 아니 근데 어디 갈 걸 알았다고요? 자기가 그런 과오의 경력이 있는데. 그것도 더 웃긴 거죠. 만약에 진짜 초반부터 계속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관리를 했었다. 근데 초반부터 관리를 했었다는 건 넌 무슨 자리를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일부에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련돼 있었던 치명적인데. 네. 그러고도 영전할 수 있는 세상이라고 이 사람 보고 있는 거죠. 이분들의 프리즘으로는. 그래서 저 방금 뒤통수 한 대 맞았는데요. 다름과 닮음이라는 분이 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은폐축소한 수사검사가 대법관이 되고 삼천교육대 참여했던 사람이 국무총리가 되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게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정권이라는 거잖아요. 지금. 훌륭해. 예. 훌륭해요. 진짜 훌륭하네. 참 그런 상황에서도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떨어뜨려야 하지 않을까 막 이런 타협을 지금 머릿속에 그리고 있습니다. 워낙 그냥 다 밀어붙이면 되는 시국이라. 그러게요. 네, 참담하네요. 제가 그러니까 늘 하는 공허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른바 보수라고 하시는 분들, 네. 자기 자신을 그래도 보수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좀 깊이 문제인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사회에 보수라는 분들은 사실 좀 사회적인 강자들이 많잖아요. 강자들이 많은데 대부분 이 사회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너무 잘 아시고 그걸 철저히 이용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가치관을 지킨다는 의미의 보수라기보다는 그렇죠. 기득권을 지킨다는 의미의 보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그 기득권을 얻는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이제 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는 방법을 잘 아시고 그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거죠. 어떤 도덕적인 어떤 꺼리낌 없이. 예, 아무튼 계속 지켜보고 또 말씀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 이슈. 어떡합니까, 이것도? 예. 저희 국정원이 증거인멸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진선미 의원 기소 사실입니다. 그, 이제, 약식 기소를 했거든요. 그, 벌금형 내라, 이렇게, 지금은 전화통보 정도만 온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결국은 기소죠, 이것도. 이제 정치재판 청구해서 재판에서 다루든지 아니면은 네가 그냥 유죄를 깔끔하게 인정해서 돈 내고 말든지, 라는 식의 통보인데요. 벌금 500만 원. 예요. 사실 진선미 의원은 고소당한 게 그 감금 혐의도 고소를 당했었어요. 맞아요. 김하영을 감금했다고. 네. 그래서 민주당의 여러 의원들이 기소가 될 때 진선미 의원은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무혐의가 아닌가라고 추측만 해지는 상황이었어요. 아직 그건 무혐의 통지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받지도 못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 의원들보다 벌금형이 더 높습니다. 500만 원 기소가 됐네요. 그 원세훈 무죄 확정되자마자 이제 다시 이런 식의 공격이 시작되는 건가? 이제 이런 식으로 처리할 건가 봐요. 그러니까 진선미 의원뿐만 아니라 그때 오늘의 유머
예. 오늘의 유머 운영자가 사실은 이제 이 사건 국정원 수사가 제대로 되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고 그렇죠. 자기 희생을 감내했던 분인데 예. 그분한테도 이제 500만 원 약식 기소가 떨어졌어요. 그분은 같은 어떤 시기에. 혐의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문제 삼으려고 경찰에 아이디 같은 거 자료 같은 거 다 줬어요. 네. 이분은 압수수색도 됐지만 그분들이 이런 거 잘 볼지 모르니까 수서경찰서에 가가지고 수사팀하고 같이 많은 역할을 하셨어요. 이분이. 네. 이건 이렇게 된 것 같다. 이건 저렇게 돼. 이건 좀 의심된다 하고 사실은 정말 이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수사가 될 수 있었던 그러네. 거 보는데 이분이 이제 약간 답답한 상황에 답답해진 거죠.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 내용의 일부를 우리가 잘 아는 기자지만 실명을 얘기할 수 없는 그 기자한테 네. 준 거예요. 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기사를 써서 와 이런 일이 있었구나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게 된 거죠. 근데 그 자료를 제공한 행위가 개인정보법 위반이다라고 해서 그 기자분은 무혐의, 이분은 이제 500만 원으로 약식 기소가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보면 김용판 무죄 나오고 나서 확정되고 나서 네. 이제 이 진선미 의원 이때까지 오늘의 결정도 안 하고 예. 질질 끌고 있던 사건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기소를 하는 거예요. 예. 그 진선미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얘기한 내용의 요지는 이제 라디오 방송 출연해서 얘기한 건데요. 국정원이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게 주였습니다. 그래서 오빠라는 사람이 왔는데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었고 두 사람 국정원 지시를 받아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증거를 인멸했다라는 건데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 오빠가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오빠가 내 명예가 훼손됐다. 라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는데 그러면 한번 상상을 해봐요. 그 오빠한테는 뭐 어떤 명예가 훼손된 거죠? 나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데 그 치욕스럽게도 국정원 직원이라고 그랬어. 그 모욕스럽나? 아니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있나? 아니면 나는 국정원 직원이 나는 그러면은 그 증거를 인멸하지 않았는데 나는 그냥 옆에서 보고만 있었는데 나까지 연루시켰어인가? 그래서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 점을 이제 지적을 했죠. 아직 제가 공소장은 못 보신 거죠? 예. 아직 공소장은 못 받고 제가 실은 진선미 의원 지금 변호인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말씀드리고 이재용 있습니다. 변호인이시고. 그러게요. 예. 깔끔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제가 어제 이제 지지근전이. 진선미 의원을 좀 만날 일이 있었어요. 예. 만나서 이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 사건을 단순히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는 계기로 삼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계기로 그 당시 김하영이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는 그런 사건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전략을 노출하시면 어떡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사건이 없어요. 저기 그래서. 피디님 이 부분 덜어내 주세요. 또 안 되잖아요. 이게 생방이잖아요. 생방송. 정말 비전문 방송이 나고 뭐 방송만 못하는 게 아니라 뭐 일을 못 도모하겠어요 제가. 비싼 분들끼리 왜 싸우세요? 전 싸다니까요. 아니 근데 지금 제가 그 김하영 씨 감금 사건 또 이제 하고 있잖아요. 예. 뭘 하셨는지 그 안에서 김하영님께서 뭘 하셨는지 저희도 너무 궁금해요. 그럼 뭐 재판정에서 불러 물어봐야 되겠네요. 네. 아이고, 제가 이렇게. 나오라고 해야 되겠고 네. 물론 얼굴 가리고 나오시겠죠. 얼굴 가리고 부채나 이런 걸 얼굴 가리시고 나오실 것 같은데 부채 재밌을 맞아. 것 같아요. 이제 날 풀리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 목도리도 안 되잖아요. 목도리 안 되니까 그럼 이제, 부채로 가리고 나올 수 있겠다. 한때 근데 그분이 저 페이스북에서 특수훈련을 받았느니 이제 이런 것들이 페이스북에 조금 돌아다녔거든요. 그러니까 과연 그분께서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김하영 씨가 그 감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낸 고소장을 보면 밖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가지고 겁났다, 공포가 들었다. 그래서 오빠와 가족들한테 연락을 했다. 그 말이 좀 그렇죠. 네, 그 파생 사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뭐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와 있으면 좋게 하겠어요. 당연히 밖에 싫죠. 짜증 나고 잠도 자고 자기가 쉬려고 하는 공간인데.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게 지금 감금 사건의 기소 내용이 2012년 12월 11일 자정 무렵부터 13일 한 11시 반까지로 돼 있거든요. 네. 감금 시간이. 맞아요. 그리고 그런데 그날 오후 2시에
김하영이 노트북하고 컴퓨터 저기를 데스크탑을 네. 수서경찰서에다가 임의 제출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 좀 아실 텐데 그때 그 유명한 키워드 임의 제출을 하는데 키워드는 4개로 제한을 했죠. 네. 요것만 안에서 뒤져라라고 하는 네. 사상 초유의 일을 네. 하죠. 굉장히 훌륭하신 분 같아요. 경찰한테 그런 쇼를 근데 다. 나중에 검찰이 그 컴퓨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경찰 단계나 검찰 단계에서 분석을 해보니까 회복 불가능한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네. 180개가 넘는 파일을 지웠죠. 예. 그게 이제 안에 그 계실, 시간에. 계실 때 하셨던 일이에요. 네, 그 그러니까 시간에 본인은 시간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예. 그 안에 나중에 원세훈 김용판 사건에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발표에 따르면 그 안에서 184개 파일을 영구 삭제했는데 우리가 메모장 파일이라든가 이런 것들 요즘은 바로 이제 바탕화면에 막 깔리고 그러던데요. 이거를 메일로 온 것을 파일을 열어보면 임시 파일로 컴퓨터 하드 어딘가에 저장이 되잖아요. 네. 막 위에 막 그냥 막 이상한 막 글자 막 새겨갖고 그 파일 경로를 보면. 근데 이 김하영이라는 분이 그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받은 메모장 파일을 임시 파일로 어디엔가 저장을 해놨는데 요 존재를 까먹고 184개를 영구 삭제할 때 요거를 찾아서 영구 삭제를 못 해준 거예요. 그냥 삭제만 했어요. 그냥 삭제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일 저장 경로는 어딘지 모르는데 포렌식을 하니까 이게 네. 보고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이 파일이 언제 삭제 버튼을 눌렀는지 그 시간과 예. 그다음에 그 전후에 우리 국정원 상급자분들과 통화 내용까지는 알 수 없는 것이니까 어떤 통화를 얼만큼 하셨는지 누구랑 예. 그걸 통해서 더군다나 이제 하나가 그거죠. 이분이 저기를 받아야지 특수훈련까지 받은 무슨 뭐 특수군사훈련까지 받았다는 이제 페이스북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과연 그 시간에 그 35시간인가 그 시간 동안 뭘 하셨어요? 누구랑? 그리고 그런 훈련을 받으셨는데 겁먹으셨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사실은 오늘의 유머 이호철 씨 얘기를 들어보면 네. 그 무렵에 다른 국정원 그 팀에 있는 사람들이 쓰던 아이디가 썼던 글들도 막 삭제가 되는 정황이 나타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혼자 그것만 한 게 동시다발적으로. 아니라 뭔가 계속 연락하고 했었다는 정황이 나오는 거죠. 여러 곳에서 네. 함께. 예, 저희 김하영 씨 같이 그럼 한번 불러보실래요, 두 분도? 뭐 좋죠, 뭐. 저야. 여기에요? 예, 아니요, 법정에서 여기 못 오시면 법정에서라도 뵈야죠. 여기 뭐. 한번 나와주시면 참 고맙겠어요. 안 나오실 거예요. 저희 준선미 의원님 사건에서 한번 뵙죠. 같이 한번 뵙죠. 저는 그래서 이호철 씨 사건도 좀 같이 한번 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런 변에서. 지금 이런 변 프로젝트로? 네, 이런 변 프로젝트로. 근데 뭐 패소하면 누가 책임져야 될지 그때 가서 좀 싸우는 걸로 하고. 그러면 주심 변호사가 책임지는 걸로 하고 패소 시에는 이제 승소 시에는 이제 함께 사이드 드리는 변호사들이 걸로. 이제 다 빚내고 광내고. 그렇게 하는 걸로 도모해 보겠습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사건들이니까요. 사실 지금 뭐 밝혀진 것 제대로 처벌받고 책임지는 것 없는 상황에서 이대로 묻어둘 수는 없는 사건들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하나 이제 공유하고 싶은 게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2월 9일인가 그렇죠? 원세훈 사건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 지금 전망은 밝진 않지만 어쨌든 김용판 사건은 직권남용이고 12월 11일 날 이후 상황에 대한 경찰의 개입의 정도가 그 공직선거법 위반이었다라는 그것을 좀 골자로 하고 있는 것이어서 원세훈 사건하고 논리 필연적으로 연관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원세훈이 어쨌거나 우리 또 존경하는 이범균 판사님께서 훌륭한 또 판결문 하나 남겨놓고 가신 게 그거잖아요. 네, 그래서 원세훈이 비록 이범균 판사가 싼 똥은 언제까지 치워야 되는 거야, 도대체? 존경하는. 그러니까 존경하는 똥이지만 치워야 되잖아요. 존경하는 똥이지만. 이런 병인 양요를 받나? 아무튼 제가 사실 그 이범균 판사님의 판결 3개를 뭐 박 변호사님도 그렇지만 진짜 제가 유우성 사건, 김용판 사건 그다음에 원세훈 사건의 판결문을 진짜 밑줄 쳐가면서 읽었다니까요. 제가 제 사건 판결문도 그렇게 안 읽는데 이분은 정말 특징이 있어요. 이분은 정말 그 판결을 선고할 때 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요. 지 보기 싫은 것은 자유심증이라는 잣대를 정말 자유롭게 쓰시죠. 자유롭게. 아주 자유로우신 분이에요. 어디 틀에 얽매이지 않는
진짜 무슨 증거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이분 진짜 훌륭하신 분 같고요. 근데 어쨌건 뭐 오늘 NLL 대화록 사건도 그렇고 또 법원이 또 김웅준 부장님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법원이 그래도 사법부의 소임에 대해서 깊이 고심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월요일 날 원세훈 사건 판결 항소심 판결에 대해서 기대를 한번 해보고 싶고요. 다음 주는 그걸로 또 오랜 시간을 또 얘기를. 그러니까 근데 그 원세훈 사건 지금 사실은 이 진선미 의원님 기소가 되고 또 이호철 씨 기소가 되는 것들은 다 지금 신영철이 또 싸놓고 간 똥에 또 뒷적이거든요. 그 똥에 지금 이어가지고 그런 거 김용판 판결로 네. 또 김용판 뭐 요즘 뭐 대구에 출마한다면서요? 그러게요. 대구 출마 준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그리고 우리 뭐 이런 거 같아. 다 뭔가 인사나 뭐 이렇게 공천권 막 이런 게 뭐 다 미리 다 얘기가 되고 막 이런 느낌이 들어요. 자리를 미리 약속받고 이제 아니 뭐 총대를 그런 메고? 거 아닌가라는 의심이 자꾸 막 들잖아요. 아니 그 정도 일하면 알아서 써준다는 걸 늘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현직에서 이제 엉덩이가 꿈틀꿈틀 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나도 그럴 수 있는지를 이제 보고 배우시는 거죠. 예. 근데 그 김용판이 자기가 12월 16일 날 중간 수사 발표하거나 그럴 때 전혀 이제 뭐 교감도 없었고 자기는 진짜 순수한 경찰 공직자로서 했다는 거 아닙니까? 자기 주장이 훌륭한 분이네. 그런 훌륭한 분을 몰라보고 은혜한 권은희를 또 이제 뭐 무고죄로 뭐 어쩌고 하자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김용판 경력 중에 국정원 파견 경력이 있어요. 저는 박원동 국장하고 친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국정원 국장하고. 저 서울경찰청 안에 나와 있는 연락관들, 국정원 연락관하고 엄청 전화통화도 많이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그러니까요. 밑에 최연락이니 이런 분하고. 그러면 저는 좋아요. 저 당사자는 자기 죄가 무서우니까 자기 부재 거부 특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김용판이 뭐라고 거짓말하든 그건 그 사람 몫이니까 우린 그걸 비난하면 안 된다. 그러면 이범균, 김용빈, 신영철은 뭐냐는 거예요. 그런 국정원 파견 경력까지 있는 행시 출신의 경찰 최고위층 공무원이 선거 시기에 저는 몰라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저는 진짜 몰랐는데요. 라고 하면서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 의도 없이 경찰로서 자기 소임을 다했다라고 평가하는 게 맞냐는 거죠. 지금 어쨌든 때늦게 뭐 이제 정리하는 수순으로 진선미 의원 그리고 또 오늘의 유머 운영자 이호철 씨가 이제 기소가 됐는데요. 비슷하게 또 고소고발이 돼서 계류 중인 사건 중에 공지영 씨, 소설가 공지영 씨도 수사를 받았거든요. 관련해서는 이제 무혐의가 확실한 내용이었어요. 뭐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했지만 언급됐던 트윗 자체가 이제 논란의 여지가 없는 부분이었는데 명예훼손적 사실을 담고 있지 않은 부분인데 아직까지 결정을 안 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한 건데 아마 조국 교수님도 비슷한 시기에 이제 고소고발 당하셔서 본인이 직접 서면을 쓰시고 이제 제출하시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것도 아직 뭐 제가 정확하게 최종 확인은 안 해봤지만 아직 언론에서는 노출이 안 된 걸로 봐서는 공지영 조국으로 대표되는 이제 소위 파워트리안 그리고 또 진보의 상징적이고 또 유명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무혐의 그 김하영과 관련된 트윗에서 무혐의 이러면 그 자체가 주는 여파가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계속 지지를 끌었어요. 아직까지도 그건 결론이 전해지지 않고 있네요. 일이라도 해야 되나요? 정말 1인 시위라도 해야 되나? 우리 다음 주에는 예. 각자 자기 거 가지고 1인 시하죠. 예. 저희 뭐 오늘도 이제 슬슬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는데요. 제가 오늘 방송 중에 의기투합을 해서 그 이론변 프로젝트로 몇 개의 사건을 변호를 해서 국정원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를 결의한 거 맞죠? 예, 걱정은 되네요, 근데. 걱정. 우리 셋이 뭉쳐서 소송을? 비싼 변호사들인데, 와, 최강의 부대네. 든든한걸요? 저는 뭐, 이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승소 전문이시잖아요. 그니까요. 싸더라도 승소 전문이고. 그 내용들도 짬짬이 저희가 전력은 노출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계속 공유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오늘도 아쉽지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